자, 당시 그 왕이 머물던 궁에는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궁한 사람들이요 어디론가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향했던 곳 바로 선조의 침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정 대신들과 국사를 놓았던 선조가 점심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선조가 먹은 건요 바로 약밥이었습니다. 약밥. 약밥. 네.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선조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던 그때 침전에서 궁을 흔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57살의 선조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그 약밥을 먹고. 네, 근데 궁에서는 이거는 진짜 엄선해서 요리를 만들 텐데.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 후 슬픔에 잠긴 궁에선요 조선 14대 왕 선조의 장례가 거행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황망한 상황에서 묘한 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퍼지죠. 퍼지죠. 바로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선조의 승하 당시 약밥에다 독약을 넣었다는 말도 있었다. 그럼 100%지 뭐. 자, 이거 무슨 소문인지 아시겠나요? 독사살. 쌀. 맞습니다. 선조가 승하 직전 먹은 약밥에 누가 독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조 독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 네. 누구였을까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죠. 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요. 광해. 그건 아버지인데 어차피 곧 자기가 음흠. 왕이 될 건데 굳이? 누구였냐면 김계시였습니다. 김계시요? 네. 당시 김계시는요 선조를 측근에서 모시면서 총애받던 대전의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계시가 독살의 주범으로 지금 의심의 문초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지? 왜냐하면 당시 김계시가 세자 광해군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아. 사람들은요 선조의 궁녀 김계시가 선조의 아들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모종의 계책을 꾸민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스럽게 흘겨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계시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선조와 광해군 두 왕과 얽혀 전대미문의 사건에 연루된 것일까요? 자, 그 전말을 알려면요 김계시와 광해군의 인연이 시작된 바로 그때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궁녀 김계시가 몇 살에 어떻게 입궁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녀가 되기 전 김계시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김계시. 김계시. 자, 이 이름에 쓰인 한자가요, 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오? 그래요? 진짜요? 계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시자 있죠, 시자. 네. 요 시가 어떤 시냐면요, 바로 똥시입니다. 우와. 야, 진짜 이거 그 변을 시라 그래요? 맞습니다. 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똥이네. 맞습니다. 개똥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똥이야 이거. 우리가 막 개똥이 그 개똥아, 개똥이- 개똥아. 그 개똥이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개똥이라 그러지? 그런데 왜 실록에는 김계시로 기록되었을까? 사실 사관들이 왕실 기록에 개똥이라고 쓰기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폼이 그렇죠. 이게 공식 문서 기록인데, 그쵸. 그죠? 떨어지죠.
민망했겠죠. 그래서 개와 의미 같은 한자와 똥시자를 붙여가지고 실록엔 이름을 한자로 개시 이렇게 쓴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볼 때 김계시의 신분은 뭐다? 되게 천한 신분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김계시는 천안 노비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인 천민의 신분이었던 겁니다. 아. 근데 교수님, 천민도 궁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속대전에 따르면 궁녀는 노비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시 궁녀들 대부분은 한 10대 초중반 정도의 노비의 딸들이 선발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계시도 아마 10대 초반 정도에 입궁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김계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천민인데 글을 알았다는 겁니다. 문자를 익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궁에 들어와서 출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까지 알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개똥이 김계시는요. 그 당시 여성들이 거의 배우지 않던 글까지 배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야무졌던 모양입니다. 완전. 아. 그죠? 구중궁궐에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디뎠을 10대 초반의 김계시. 궁에 들어선 순간 궁 밖에서는 못 봤던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넓고 아름다운 궁 내부. 꽃같이 화려하고 고고한 왕족들. 이런 궁 안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김계시 마음속에는요. 부러움, 그 부러움이 쑥 커졌을 겁니다. 아. 비록 궁녀지만 궁에서 무사히 오래 살아남아서 좋은 건 다 누려보리라. 자, 이런 꿈을 꾸면서 남몰래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개 궁녀로 입궁한 김계시가 모시게 된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 자, 이때부터 광해군과 김계시의 길고 긴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김계시는요, 매일 광해군의 시중을 들면서 지극정성으로 잘했을 겁니다. 사실 궁녀는 대부분 처음 소속된 곳에서 평생 일하기 때문에요. 그 처소의 주인을 평생 상전으로 모시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계시 역시 평생 모실 광해군에게 온 마음을 다하기로 했겠죠. 그리고 입궁하면서 품었던 야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궁녀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궁궐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을 김계시. 그런데 그러던 1592년 조선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4월 13일) 부산을 통해 침략한 일본군은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을 하죠. 일본군은 불과 보름 만인 28일에 한양도성 코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 왕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떠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선조를 수행하려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다? 김계시.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광해군의 궁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동안 광해군의 궁녀로 살아온 김계시가 갑자기 선조의 궁녀로 파천길에 동행한 겁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이런 거였다고 이게? 내가 한번 해보지. 이거 무슨 말이지?
교수님, 왜 갑자기 김계시가 선조의 궁녀가 된 거예요? 네. 당시 상황에 미루어 추측해 보건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서 선조의 파천기를 수행할 인원을 꾸리면서 발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대전 궁녀는 지척에서 왕을 모시는 것만큼 궁녀들이 일하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대전 궁녀로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김계시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하천길에 임금의 눈에라 띄면 이후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계시에게 선조를 모시는 대전은요, 그야말로 기회의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또 손조가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엄청 전쟁 열심히 중이고. 그냥 네. 했을 것 같아요. 다 바쳐. 네. 게다가 눈치가 빠르고 판단이 빨랐던 김계시였기 때문에 선조나 윗사람의 눈에 들게 먼저 나서서 정말 빠리빠리 일을 잘 했겠죠. 그죠. 가뜩이나 이 파천 당시에 수행 인원도 적은 열악한 상황에서 김계시가 이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요긴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글 읽었구나. 그냥 궁녀는 아니었네요.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네. 그렇게 선조의 눈에 든 김계시는요, 전쟁 중에 일반 궁녀에서 단숨에 정오품 특별 상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네, 야. 특별상무? 엄청난 거죠. 정오품 5급 공무원 떠올려 보세요. 와. 궁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김계시와 더불어 임진왜란 때문에 지위가 한층 달라진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광해군. 광해군. 바로 광해군. 사실 선조는요, 즉위한 지 25년이 되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지? 왜냐하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 선조가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거든요. 아. 한때 김계시가 모셨던 광해군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세자로 우뚝 올라선 겁니다. 그렇게 선조가 명나라로 가겠다면서 의주 행궁에서 지내는 동안요,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요, 함경도, 강원도 등을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했죠. 아버지 선조가 피난을 떠나면서 이 추락한 왕실의 이미지를 아들 광해군이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자가 된 광해군은요, 이후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백성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1598년이 되어서야 길고 긴 임진왜란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죠. 그런데 김계시가 전무후무한 전란을 겪은 뒤 돌아온 궁안의 분위기, 어딘가 험악했고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신 선조가 세자 광해군을 향해서 한껏 나리선 행동을 하면서 궁안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하루는요, 광해군이 아버지 선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선조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어찌 세자 문안이라 하는가? 너는 임시로 보한 거니 오지 말거라. 임시세자. 그 말을 들은 광해군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죠. 임시라는 단어 너무 별로잖아요. 언제 나보고 뭐 하라 해놓고. 야,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비수가 꽂힌 듯 했을 겁니다. 선조는 대체 왜 그랬을까? 자격지심 같은 거. 자격지심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요, 자신은 전쟁 중에 도망친 왕인데 그래서 이 위신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아들 광해군이 신망을 얻으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602년 김계시가요,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물? 바로 인목왕후. 2년 전인 1600년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사망한 이후에요, 선조는 간택을 통해서요, 계비 인목왕후 김씨를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조는요, 혼인 후에 틈만 나면 인목왕후의 처소를 찾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그 아들. 후계자. 후계자. 그렇죠. 여전히 적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선조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김계시.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궁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김계시는요, 인목왕후가 출산할 때마다 두 손에 땀을 쥐면서 아마 그 결과를 지켜봤을 겁니다.